연구님, 네. 그 대선 후보들이 네. 다 재건축 완화 공약을 발표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게 좀 얼핏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네. 오늘 연구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. 일단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500%까지 완화해 주겠다.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. 네. 원래는 뭐 300%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때 높게 짓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안전진단도 기준을 완화시켜 주겠다. 그게 크죠. 그 두 가지가. 근데 미세하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제1종,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제4종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용적률을 500%까지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,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, 역세권에 있는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500% 용적률, 그리고 공공이 참여할 때는 700%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. 그런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. 그게 공통사항이에요. 네.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하고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분이거든요.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있어요. 근데 이제 후보들의 입장이 어떠하냐. 이재명 후보는 유지하거나 기존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해야 된다. 라는 입장이고요. 네.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. 윤석열 후보는 이 두 개 모두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. 좀 다르죠. 네. 재건축하게 해주는데 한쪽은 돈을 회수해야 된다. 그 사업에 번 돈을 네. 어쨌든 회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, 한쪽은 허용해주고 사업보다는 같이 조금 완화해주면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기부 체납 방식으로 조금 하자라는 어떤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. 네.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, 초과이익 환수제는 용적률 상향과 연동해서 하자. 요 정도. 어떻게 절충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. 재건축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재건축이 있는데, 서울에 있는 재건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가 좀 노후화됐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. 네. 여기는 일반적인 재건축이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신도시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건 진행을 해야 된다. 그 주장을 사실은 이재명, 윤석열 후보 모두 하고 있어요. 동일한 이야기예요. 여기서 조금 뭐 달라지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도시 특별법 진행할 때 용적률 높여주고, 네. 그때 수익이 나면 그 부분을 적절하게 환수하자. 뭐 그 맥락은 똑같고요. 네. 그게 구도심 재건축이든 신도시든 마찬가지고, 윤석열 후보는 이제 늘어난 용적률의 50%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자.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지 말고 적당히 50%는 좀 국가가 좀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쪽이에요. 결론적으로는 용적률 500%가 핵심 키워드예요. 근데 500% 하면은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요? 일단은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닭장 아파트가 돼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 하면 용적률이 한 200~300%에서 왔다 갔다 해요. 네. 그래서 동간격도 넓고 중간에 이제 뭐 조경시설도 돼 있고 공원도 있고 뭐 놀이터도 있고 다 있는데, 네. 500%가 되면 이게 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일조권 문제도 있고. 그래서 그렇게 됐던 대표적인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입주했죠. 수원 파크 푸르지오라고 있어요. 네. 그 아파트가 입지도 좋고 다 좋거든요. 근데 용적률이 499%예요. 그래서 막 여기 막 동간격이 너무 좁다고 닭장 아파트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렸거든요. 네. 입지도 좋고 상품성이 좋죠. 근데 이제 뭐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사실 상품성이 더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죠. 그래도 인기는 많지 않나요? 그래도 집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기는 한데, 근데 또 입지가 좋고 여유가 많은 그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500% 해줘도 그냥 저희는 좀 더 낮춰서 쾌적하게 짓고 싶어요. 뭐 1:1 재건축에도 괜찮으니까 그런 니즈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. 연구님, 결국에 누가 되든 이제 재건축은 네. 뭐 진행된다는 이야기 같은데, 네. 이게 재건축이 그동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서 네. 규제가 심했잖아요. 네.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완화하는 걸까요? 기존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그 실패에 있어서 주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를 공급 부족이라고 들고 있어요. 근데 이 공급 부족이 그냥 공급 부족이 아니라 필요한 장소에
사람들이 필요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방법이 재건축 완화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.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표심을 조금 감안해서 기존 정권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.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. 또 그분들의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인데 이 공급이 적은 공급이 아니에요. 뭐 2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목표 수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려면 이걸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진짜 다분히 있죠. 맹구님, 근데 네. 재건축이 활발해지면 결국 집값이 또 오르는 건 아닌가요? 일단 누가 돼도 재건축 완화는 불가피할 거라고 봐지고요. 네. 그리고 1순위 목표 자체가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수도권 주변 경기도에다가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공약들이 계속 지금 가시화되면서 지금 들썩들썩 거리고 있거든요. 최근에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40평대가 지금 실거래가가 40억에서 최근에 그랬던 게 지금 5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. 그 다음에 좀 대형 평수 60평대는 64억에서 80억 막 실거래가 막 찍히기도 했거든요. 네.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. 이제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재건축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그리고 재건축이 올라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신축에 대한 쏠림은 덜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신축은 재건축처럼 갑자기 뭔가 특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시 가격도 워낙 비싸고 그래서 얘를 여러 개를 들고 하기 너무 부담스러울 거고 그러니까 하나를 똘똘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냥 재건축을 가져가는 게 낫겠다. 몸빵을 해서라도 그런 수요가 막 생길 것이고 네.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또 다른 구축이나 좀 미래 조금 재건축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. 무조건 미친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. 맹구님, 그럼 앞으로 대세는 네. 막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네. 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구축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어요. 특히나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. 맹구님, 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. 구축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맹구님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패스!